지금 일본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해상자위대 6척이 독도로 돌진 전면 충돌 1단계 직전. 그런데 믿기 어렵겠지만 한국은 15시간째 단 한 번도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왜 침묵하지? 미국 NSC 전략관 알렉스 하트먼이 급히 한국으로 날아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뒤집힙니다. 일본이 세계에 내민 400페이지 독도 자료. 그 안에 감춰진 조작 흔적, 그리고 일본 해양 감시의 70%가 한국 기술 의존이라는 폭탄급 진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습니다. 국제회의장에 선 한국은 단 한 권의 기록과 압도적 기술력으로 일본의 30년 거짓을 박살냅니다. 왜 일본은 이 사실을 숨겼을까?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세계를 뒤집었을까? 지금 그 전율의 72시간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스 하트먼입니다. 오전 6시 38분 백악관 지하 2층 상황실 스크린에 붉은 점 6개가 떴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6척이었죠. 동해 독도 12L이 안쪽으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스크린 왼쪽엔 15시간 전 일본 총리의 생중계 화면이 고정되어 있었어요. 세리자와 마유 총리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단 한 문장을 던졌습니다.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다. 그 순간부터 제 휴대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NSC 동아시아 전략 디렉터라는 제 직함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죠. 회의실엔 이미 7개 부처 책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국방부, 국무부, CIA, 태평양 사령부까지요.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디렉터, 일본 구축함이 6척입니다. 한국은 15시간째 침묵입니다. 이유를 확인하십시오. 국방부 차관보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하지만 제 등줄기는 차가웠어요. 일본이 6척을 보낸 건 단순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선전포고에 가까운 수준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15시간 동안 단 한 줄의 성명도, 단 한 척의 함정 출동도 없었습니다. 스크린 오른쪽엔 실시간 위성 데이터가 갱신되고 있었습니다. 일본 구축함 6척의 위치, 속도, 레이더 가동 상태까지 모두 표시되어 있었죠. 반면 한국 해군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옆자리에 CIA 국장이 속삭였어요. 한국이 포기한 건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엔 3년 전 남중국해 사태가 떠올랐죠. 중국이 인공섬을 만들 때 미국은 72시간 안에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15시간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회의실 안은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태평양 사령부 작전참모는 한미동맹 발동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국무부 차관은 중재안을 준비하자고 했죠. 하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누군가 한국에 직접 가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때 국가안보보좌관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트먼, 자네가 가게.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24시간 안에 서울로 가야 했습니다.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 미국의 입장을 정리해야 했죠. 동맹은 2개였지만 이 상황에선 하나를 선택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비행기 탑승 전 저는 일본 대사관에서 전달받은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400페이지가 넘는 두툼한 문서였어요. 표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케시마 역사적 법적 근거 종합 보고서. 저는 페이지를 넘기며 일본의 준비성에 놀랐습니다. 지도, 조약, 증언, 사진까지 빈틈없이 정리되어 있었죠. 반면 한국의 침묵은 점점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15시간이 지나도록 단 한마디 해명도 없다는 건 준비가 안 된 것일까요? 아니면 포기한 것일까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론 워싱턴의 불빛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제 무릎 위엔 400페이지 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무게를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15시간의 침묵 뒤엔 무엇이 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태평양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한 지 3시간이 지났습니다. 서울 광화문 호텔 23층 스위트룸 책상 위엔 일본 자료 400페이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밤새 이 문서를 분석했어요. 커피는 벌써 4잔째였죠. 창밖으론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시선은 오직 이 문서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88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1905년 시마네현 고시 문서였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했다는 결정적 증거였죠. 문서는 깨끗했습니다. 인장도 선명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종이 가장자리에 미세한 변색이 있었죠. 마치 누군가 조심스럽게 지운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확대경을 꺼냈습니다. 88페이지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러자 희미하게 보이는 선이 있었습니다. 원본 문서 위에 다른 층이 덧붙여진 것 같았죠. 하지만 확신할 순 없었습니다. 이건 추측일 뿐이었어요. 나머지 페이지들을 계속 넘겼습니다. 일본의 논리는 치밀했습니다. 17세기 지도부터 20세기 조약까지 시간순으로 배치되어 있었죠. 각 주장마다 3개 이상의 출처가 달려 있었습니다. 국제법 조항도 정확히 인용되어 있었어요. 저는 NSC에서 15년간 일했지만 이렇게 완성도 높은 자료는 처음 봤습니다. 400페이지의 완성도 99%. 한국의 침묵은 너무 치명적입니다. 저는 노트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외교부에서 보내온 이메일을 열었어요. 단 3줄이었습니다. 하트먼 디렉터님, 내일 오전 10시 외교부에서 뵙겠습니다. 준비된 자료가 있습니다. 윤재민 국장. 준비된 자료라니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일본은 400페이지를 준비했는데 한국은 고작 3줄짜리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건 승부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결과는 정해진 것 같았죠. 새벽 4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시끄러웠어요. 88페이지에 지워진 흔적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는 다시 그 페이지를 펼쳤죠. 확대경으로 들여다보고 빛에 비춰보고 각도를 바꿔가며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발견했습니다. 인장 테두리에 미세한 잉크 번짐이 있었어요. 원본이라면 있을 수 없는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빨라지는 걸 느꼈죠. 혹시 이 문서가 조작된 건 아닐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본이 국제사회에 배포한 공식 자료를 조작했을 리 없었어요. 그건 국가 신용을 걸고 하는 도박이었습니다. 게다가 나머지 399페이지는 완벽했죠. 88페이지 하나 때문에 전체를 의심할 순 없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백악관의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자료의 완성도는 예상을 초과함. 역사적 근거 충분. 법적 논리 경고. 한국의 대응 자료 미확인. 현재로선 일본 주장에 무게가 실림. 타자를 치는 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내는 순간 미국의 입장은 일본 쪽으로 기울 거예요. 한미동맹보다 미일동맹이 우선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엔터키 위에 손가락을 올렸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재민 국장이었어요. 하트먼 디렉터 10시 회의 전에 한 곳을 먼저 방문하시겠습니까?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일본 자료 앞에서 한국이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면 되죠? 진해 해군 작전사령부입니다. 헬기가 7시에 호텔 옥상에서 대기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400페이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일본의 논리는 완벽했습니다. 한국의 침묵은 여전히 수상했죠. 하지만 내일이면 답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는 88페이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지워진 흔적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 의미하는 게 뭔지는 아직 몰랐죠. 새벽 5시 서울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방에 400페이지 자료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중간 보고서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한국이 뭘 보여주는지 확인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지금 헬기 안에 있습니다. 오전 7시 22분 서울에서 진해까지 43분이 걸렸어요. 헬기 창밖으론 남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푸른 바다 위로 아침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시선은 계속 가방 속 400페이지 자료로 향했죠. 윤재민 국장은 제 옆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헬기가 착륙했어요. 진해 해군작전 사령부였습니다. 3층 건물 옥상엔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저는 윤재민 국장을 따라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복도는 좁았지만 깨끗했어요. 경비병 2명이 철문을 열었죠. 그 안은 달랐습니다. 가로 30m, 세로 20m 크기의 작전실이었어요. 정면 스크린은 15m 너비였습니다. 그 위엔 동해 전체가 실시간으로 펼쳐져 있었어요. 붉은 점 6개가 선명했습니다. 일본 구축함이었죠. 저는 숨을 멈췄어요. 최도윤 대령이 저를 맞았습니다. 해군 작전 참모였어요. 최도윤 대령은 악수 대신 곧바로 스크린을 가리켰죠.
하트먼 디렉터, 지금 보시는 붉은 점 6개가 일본 구축함입니다. 위치, 속도, 레이더 주파수까지 모두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당연했습니다. 위성 데이터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죠. 하지만 최도윤 대령의 다음 말은 달랐어요. 이 데이터는 위성이 아닙니다. 저희 해저 센서망과 P-3 초계기 그리고 잠수함에서 직접 수집한 겁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해저 센서망이라고요? 최도윤 대령은 스크린을 확대했습니다. 독도 주변 50km 반경에 녹색 점들이 촘촘히 박혀 있었어요. 2019년부터 설치한 해저 음향 감시망입니다. 독도 중심 반경 80km 안의 모든 수상함과 잠수함을 실시간 추적합니다. 일본 구축함 6척은 12시간 전부터 저희 시야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12시간 전부터요. 그럼 한국은 일본의 움직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15시간 침묵은 무능이 아니었죠. 여유였어요. 최도윤 대령은 화면을 다시 전환했습니다. 이번엔 푸른 점 4개가 나타났어요. 저희 이지스함 세종대왕함과 KDDX급 구축함 3척입니다. 일본 구축함보다 12해리 뒤에서 대기 중입니다. 레이더는 켜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으니까요. 저는 최도윤 대령을 바라봤어요. 레이더를 켜지 않았다고요? 최도윤 대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금 일본은 바다의 70% 시야를 잃었습니다. 우리가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70%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최도윤 대령은 스크린 오른쪽 데이터를 열었어요. 그래프 하나가 떴습니다. 파란색 막대와 빨간색 막대였어요. 일본 해상자위대의 독도 주변 감시 능력입니다. 자체 위성과 초계기로 커버 가능한 범위는 30%. 나머지 70%는 저희 한국 해군이 제공하던 데이터에 의존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 공유 협정 때문이었죠.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그럼 지금은요? 48시간 전 저희가 데이터 제공을 중단했습니다. 일본은 독도 주변 바다의 70%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축함 6척을 보냈지만 그들은 지금 어둠 속을 항해하는 겁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가방 속 400페이지가 갑자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일본은 화려한 문서를 만들었지만 바다에선 눈을 잃었죠. 한국은 15시간 침묵했지만 실제론 모든 걸 장악하고 있었어요. 최도윤 대령이 다시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하트먼 디렉터, 일본 구축함 6척은 지금 우리 잠수함 2척의 사정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원한다면 15분 안에 무력화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그들이 먼저 물러날 테니까요. 70% 시야를 잃은 채론 72시간도 버티지 못합니다. 저는 최도윤 대령을 바라봤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엔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스크린을 봤어요. 붉은 점 6개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 점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보지 못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모든 걸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400페이지 자료를 꺼냈어요. 그리고 88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지워진 흔적이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일본의 400페이지는 과거였어요. 한국의 70%는 현재였습니다. 그리고 승부는 이미 결정되어 있었죠. 저는 지금 제네바에 있습니다. UN 본부 3층 회의실 42개국 대표단이 모여 있었어요. 오전 9시 정각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대표석 2번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정면 단상엔 일본 외무성 차관 이와사키 히로시가 서 있었죠. 그의 옆엔 대형 스크린 2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와사키 차관은 양복 주머니에서 리모컨을 꺼냈어요.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400페이지 자료의 첫 장이 나타났어요. 회의실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일본은 역사적 진실을 증명하겠습니다. 이와사키 차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단했어요. 그는 17세기 지도를 띄웠습니다. 프랑스 제작 지도였어요. 독도가 일본 영토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19세기 영국 해도였어요. 역시 같은 표기였죠. 87개 고지도가 이를 증명합니다. 19개국 제작, 세계 대륙 보관. 모두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로 표기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메모했어요.
87개 지도, 19개국, 숫자의 압박이었습니다. 이와사키 차관은 계속 페이지를 넘겼어요. 1905년 시마네현 고시,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1954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시도까지요. 모든 자료가 화려한 그래픽과 함께 제시되었죠. 42개국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이와사키 차관의 발표는 완벽했습니다. 논리, 구성, 시각 자료 모두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45분이 지났습니다. 이와사키 차관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400페이지, 2847개 출처, 127년의 기록. 이것이 일본의 진실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옆자리 독일 대표는 박수를 쳤어요. 프랑스 대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한국 대표석을 돌아봤어요. 윤재민 국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앞엔 검은색 서류 가방 하나만 놓여 있었어요. 프로젝터도 노트북도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죠. 10분 휴식 후 한국 측 발표가 시작되었어요. 윤재민 국장이 단상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단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열었습니다. 안에서 오래된 종이 뭉치가 나왔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일본은 400페이지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127개 문서를 가져왔습니다. 윤재민 국장은 첫 번째 문서를 들어 올렸어요. 노란빛 종이였습니다. 가장자리가 헤어져 있었어요. 1877년 3월 29일 일본 태정관 지령. 일본 최고 행정기관이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정한 공식 문서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윤재민 국장은 문서를 카메라 앞에 펼쳤습니다. 한자로 빼곡히 적힌 내용이 스크린에 확대되어 나타났어요. 죽도 외 일도 본방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 윤재민 국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죽도는 울릉도, 일도는 독도입니다. 일본 정부 스스로 이 섬들이 자국 영토가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1877년입니다. 1905년 시마네현 고시보다 28년 앞섭니다. 저는 이와사키 차관을 봤어요.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윤재민 국장은 두 번째 문서를 꺼냈어요. 1696년 에도 막부 공식 서한. 울릉도와 독도 도의 금지령. 일본 어민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조선 영토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서가 이어졌어요. 모두 실물이었습니다. 복사본이 아니었어요. 종이 질감, 잉크 번짐, 인장 자국까지 모두 육안으로 확인 가능했죠.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일본의 400페이지는 화려했지만 디지털이었어요. 한국의 127개는 낡았지만 실물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압도적으로 느껴졌어요. 윤재민 국장은 마지막 문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1900년 대한제국 칙령 41호였어요.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개편하며 관할 구역의 석도를 포함한다. 석도는 독도의 당시 명칭입니다. 대한제국이 공식 행정구역으로 편입했습니다. 1900년입니다. 일본 시마네현 고시보다 5년 앞섭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42개국 대표들이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윤재민 국장은 127개 문서를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400페이지에 연출엔 진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들은 한 번도 조작된 적이 없습니다. 박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침묵이 더 강렬했습니다. 저는 이와사키 차관을 다시 봤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88페이지를 꺼냈습니다. 지워진 흔적이 보이는 그 페이지요. 이제 확신했어요. 일본의 400페이지는 화려한 거짓이었습니다. 한국의 127개는 조용한 진실이었어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제 손엔 여전히 88페이지가 들려 있었죠. 승부는 이미 끝났습니다. 저는 지금 호텔 방에서 일본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제네바 회의가 끝난 지 8시간이 지났어요. 오후 11시 34분이었습니다. 제 노트북 화면엔 NHK 생방송이 떠 있었어요. 자막이 흘러갔습니다. 긴급 기자회견. 도쿄 프레스센터.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단상에 한 노인이 올라왔습니다. 가와무라 다다오 전 해상자위대 제독이었어요. 77세였습니다. 30년간 일본 해군을 이끈 인물이었어요.
그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손에 든 종이가 떨리고 있었어요.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저는 30년간 거짓을 지켜왔습니다. 저는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댔어요. 가와무라 제독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독도 주변 해역 감시, 우리는 독자 능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짓입니다. 실제론 한국 해군 데이터에 70% 의존했습니다. 위성도 초계기도 부족했습니다. 한국이 제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소리쳤습니다. 가와무라 제독은 고개를 숙였어요. 구축함 6척 투입은 쇼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48시간 전 데이터 제공을 중단했다는 걸요. 우리는 어둠 속을 항해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일본 해군 최고 위급 인사가 생방송에서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30년 거짓을 지켰다고요.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일단 폭로. 제독. 3시간 후 새벽 2시 48분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CNN 속보 알림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켰어요. 모리타 케니치 일본 외무성 관료 긴급 성명. 저는 CNN 생방송으로 전환했습니다. 모리타 관료가 단상에 서 있었어요. 그의 앞엔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죠. 저는 400페이지 자료 작성팀 책임자였습니다. 2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문서를 조작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모리타 관료는 서류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88페이지 1905년 시마네형 고시 원본. 우리는 여백 부분을 지웠습니다. 거기엔 조선 정부와의 협의 필요라는 메모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지우고 더 씌웠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88페이지요. 제가 발견한 그 지워진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그 페이지를 꺼냈어요. 확대경으로 다시 봤습니다. 모리타 관료의 말이 사실이었어요. 127개 고지도 중 34개는 출처가 불분명합니다. 19개국 제작이라 했지만 실제로는 11개국입니다. 우리는 숫자를 부풀렸습니다. 모리타 관료는 계속 서류를 공개했어요. 조작 과정, 승인 경로, 책임자 명단까지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2단 폭로. 관료. 그리고 9시간 후였어요. 오전 11시 53분 일본 국회 본회의장이었습니다. 저는 실시간 중계를 보고 있었어요. 증인석에 스기야마 전 외무성 차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67세였어요. 일본 외교의 설계자로 불린 인물이었죠. 의장이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스기야마 차관은 마이크를 잡았어요. 30년 전부터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웅성거렸어요. 스기야마 차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초반 우리는 독도 문제를 재점검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한국 영토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결론을 묻었습니다. 카메라가 클로즈업 되었어요. 스기야마 차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과서를 바꿨습니다. 지도를 수정했습니다. 국민을 속였습니다. 30년간 거짓 신화를 만들었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닙니다. 한 번도 아니었습니다.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카메라는 흔들렸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3단 폭로. 차관. 24시간 안에 제독, 관료, 차관이 차례로 터뜨린 양심 고백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제네바 거리는 평온했어요. 하지만 일본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 휴대폰엔 백악관에서 메시지가 왔어요. 하트먼, 즉시 보고하라. 일본 상황 분석 필요. 저는 키보드 앞에 앉았어요. 하지만 타자를 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보고해야 할까요? 일본이 스스로 무너졌다고요. 30년 거짓이 24시간 만에 폭발했다고요. 저는 400페이지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88페이지를 봤어요. 지워진 흔적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건 증거가 아니었어요. 범죄의 흔적이었죠. 우리가 지킨 건 영토가 아니라 조작된 신화였습니다. 가와무라 제독의 마지막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일본은 화려한 400페이지를 만들었지만 그 안은 텅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단 127개 문서로 그 허구를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보고서 첫 줄을 적었어요. 일본 붕괴 시작. 자멸. 저는 지금 도쿄 시부야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오후 4시 17분 거리는 혼란이었어요. 대형 전광판마다 같은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세리자와 마유 총리의 사인 발표였어요. 저는 이어폰을 귀에 꽂고 생중계를 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는 오늘 총리직에서 물러납니다. 세리자와 총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72시간 전만 해도 독도 영유권을 선언하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에 수백 명이 멈춰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울고 있었어요. 제 휴대폰에 속보가 떴습니다. 니케이 지수 9.7% 폭락. 엔화 가치 12년 최저. 저는 화면을 스크롤했어요. 도요타 주가 15% 하락. 소니 거래 정지. 미쓰비시 긴급 이사회 소집. 일본 경제가 무너지고 있었죠.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6시 33분이었어요. CNN, BBC, 알자지라 모두 일본 뉴스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저는 채널을 돌렸어요. 그때 한국 KBS 뉴스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청와대 브리핑룸에 서 있었어요. 저는 볼륨을 높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표정은 차분했어요. 승리의 환호도 복수의 냉소도 없었습니다. 일본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지난 72시간은 양국 모두에게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앞을 봐야 합니다. 저는 화면에 집중했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원고를 보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오늘 일본과의 경제협력 패키지를 발표합니다. 반도체 소재 긴급 공급, 중소기업 금융 지원, 관광 비자 완화. 일본의 1,000만 가정이 경제 위기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경제협력이라고요? 일본이 방금 무너졌는데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계속 말했습니다. 승자에게 필요한 건 증오가 아니라 품격입니다. 우리는 이웃의 1,000만 가정을 돕겠습니다. 브리핑이 끝났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네온사인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은 예전만큼 밝지 않았어요.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재민 국장이었어요. 하트먼 디렉터, 내일 서울로 오시겠습니까? 대통령께서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가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저는 청와대 본관에 있었어요. 회의실은 작았습니다. 타원형 테이블 하나와 의자 6개뿐이었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들어왔습니다. 악수는 짧았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디렉터, 미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겁니까?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질문이 직접적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72시간 전엔 일본을 선택할 뻔했습니다. 400페이지가 설득력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국이 일본을 선택했다면 우리는 받아들였을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바뀌지 않았겠죠. 우리는 127개 문서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오만함이 없었어요. 그저 담담한 확신만 있었습니다. 디렉터, 한국은 30년간 기다렸습니다. 조용히 기록을 모았습니다. 기술을 쌓았습니다. 품격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72시간 만에 모든 걸 증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은 15시간 침묵했지만 그 침묵은 준비된 것이었어요. 일본은 400페이지를 만들었지만 그 안은 거짓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저는 청와대를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울 하늘은 맑았어요. 반면 도쿄 하늘은 어제 본 것처럼 흐릿했습니다. 저는 백악관의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호텔 방 책상 위엔 400페이지 자료가 여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걸 볼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함께해야 합니다.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 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전략을 재편할 것을 건의합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엔터키를 눌렀어요. 보고서가 전송되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 거리엔 사람들이 평온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이겼지만 교만하지 않았어요. 무너뜨렸지만 짓밟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소리 지르지 않는다는 걸요. 조용히 준비하고 확실히 증명하고 품격 있게 마무리한다는 걸요. 한국은 그렇게 승리했습니다. 저는 지금 백악관 집무실 앞에 서 있습니다. 워싱턴 DC 오전 9시 12분이었어요. 서울에서 돌아온 지 18시간이 지났습니다. 제 손엔 84페이지짜리 최종 보고서가 들려 있었어요. 비서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기다리십니다. 저는 집무실로 들어갔어요. 대통령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뒤돌아보며 손짓했어요. 하트먼 안게.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대통령은 제 보고서를 집어들었어요. 표지를 넘겼습니다. 첫 페이지를 읽었어요. 10초가 지났습니다. 20초가 지났어요. 대통령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썼군. 예, 각하. 일본과의 동맹은 어떻게 하나?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이 질문을 예상했습니다. 일본은 30년간 거짓을 유지했습니다. 한국은 30년간 진실을 준비했습니다. 미국은 거짓이 아닌 진실과 동맹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창밖을 봤어요. 백악관 정원이 보였습니다. 5월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자네 할아버지 이야기 들었네. 한국전에서 전사하셨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통령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분이 지킨 나라가 한국이었네. 그럼 우리도 그 선택을 존중해야지. 대통령은 인터폰을 눌렀어요.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을 불러주게. 30분 후 긴급회의. 이 시간 후 백악관 상황실이었습니다. 12명이 모여 있었어요. 국무장관, 국방장관, NSC 국장, CIA 국장까지요. 대통령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동아시아 전략을 재편한다. 오늘부터 한국을 중심축으로 삼는다. 국방장관이 물었어요. 일본 기지는 어떻게 합니까? 축소한다. 대신 한국 내 미군 기지를 강화한다. 평택, 오산, 군산 모두 확대 투자한다. 국무장관이 서류를 넘겼어요. 독도 문제는 어떻게 공식화합니까? 대통령은 저를 봤습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성명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발표를 건의합니다.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하트먼, 자네가 초안을 작성하게. 오후 4시 47분 저는 백악관 브리핑룸에 있었습니다. 기자 120명이 모여 있었어요. 카메라가 30대 넘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단상으로 걸어 나왔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중대 발표를 하겠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대통령은 원고를 펼쳤습니다. 제가 작성한 문장이었어요. 미합 중국은 오늘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공식 인정합니다. 브리핑룸이 술렁였어요. 대통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역사적 증거, 법적 근거, 실효적 지배 모두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72시간 동안 이를 철저히 검증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CNN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일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은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일본은 소중한 동맹입니다. 하지만 동맹은 진실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미국은 거짓이 아닌 진실과 동맹합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브리핑이 끝났어요. 저는 브리핑룸을 나서며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윤재민 국장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디렉터 감사합니다. 당신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DC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석양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에 속보가 떴어요. UN 안전보장이사회 긴급 소집. 독도 영유권 표결 예정. 저는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프랑스 찬성, 영국 찬성, 독일 찬성. 24시간 안에 세계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다음날 오후 3시 저는 UN 본부에 있었습니다. 총회 표결이 시작되었어요. 193개국 대표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장이 망치를 두드렸어요. 독도 영유권 인정한 표결을 시작합니다. 전광판에 숫자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찬성 87, 찬성 124, 찬성 156.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찬성 173, 찬성 181, 찬성 187.
반대 0. 기권 6. 의장이 망치를 내리쳤어요.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로 인정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한국 대표석을 봤어요. 윤재민 국장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창밖으론 뉴욕 이스트강이 보였습니다. 물결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제 할아버지가 그 바다 근처에서 전사했습니다. 70년 전이었어요. 그분은 한국을 지키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계가 그 바다를 한국의 바다라고 인정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당신이 지킨 그 나라가 승리했습니다.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요. 저는 지금 독도로 가는 헬기 안에 있습니다. UN 표결 이후 3주가 지났어요. 오전 8시 14분이었습니다.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15분 거리였어요. 헬기 창밖으론 동해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푸른 물결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윤재민 국장이 제 옆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디렉터, 오늘 행사는 작습니다. 30명만 초청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독도 기념식을 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재민 국장의 다음 말이 저를 바꿔놓았어요. 디렉터 할아버지 이야기를 찾았습니다. 독도 근처에서 전사하신 게 맞습니다. 기록이 있습니다. 헬기가 독도에 착륙했어요. 동도 선착장이었습니다. 경비대원 2명이 경례를 했어요. 저는 헬기에서 내렸습니다. 바람이 거셌어요. 바닷내음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악수를 했습니다. 오신 걸 환영합니다, 디렉터. 이곳이 당신 할아버지가 지킨 바다입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독도는 작았습니다. 동도와 서도 2개의 바위섬이었어요. 하지만 그 작은 섬 위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187개국이 인정한 대한민국의 영토였어요. 기념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참석자는 30명이었어요. 해군 장병 10명, 외교관 8명, 독도 경비대원 6명, 그리고 유가족 6명이었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는 없었어요.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바다를 지킨 모든 이들을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명단을 펼쳤어요. 1247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전 당시 동해에서 전사한 한국군과 유엔군 명단이었어요. 그중 347명은 미군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나라가 아닌 이 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셨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저를 봤어요. 그중 한 분이 알렉스 하트먼 디렉터의 할아버지 제임스 하트먼 상병입니다. 저는 숨이 멎었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1953년 6월 17일 독도 북방 8km 해역. 제임스 하트먼 상병은 북한 어뢰정의 공격을 막다 전사했습니다. 그가 탄 구축함은 독도를 지키는 임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윤재민 국장이 제게 봉투를 건넸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안에는 흑백 사진 한 장과 전사 통지서가 들어 있었어요. 사진 속 할아버지는 젊었습니다. 24세였어요. 군복을 입고 웃고 계셨습니다. 뒤편으론 바다가 보였어요. 독도였을까요?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다시 말했어요. 디렉터, 당신 할아버지는 70년 전 이 바다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오늘 그 진실을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하실 겁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70년간 묻혀있던 이야기였어요. 저는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전사했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어디서, 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오늘 알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독도를 지키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70년 후 저는 그 바다가 대한민국의 바다임을 증명했습니다. 기념식이 끝났어요. 저는 독도 동쪽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파도가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꺼냈어요. 할아버지, 오늘 세계가 당신이 지킨 그 바다를 대한민국의 바다라 부릅니다. 187개국이 인정했습니다. 반대는 0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사진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가슴에 넣었어요. 윤재민 국장이 다가왔습니다. 디렉터, 한국은 기억하는 나라입니다.
30년 전 일을, 70년 전 희생을, 127년 전 기록을 모두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재민 국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은 잊지 않았어요. 조용히 기록하고 차분히 준비하고 확실히 증명했습니다. 헬기가 다시 이륙했어요. 독도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섬 위의 태극기는 여전히 선명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화려한 거짓은 무너지고 조용한 진실은 반드시 이깁니다. 한국은 기록과 기술 그리고 품격으로 30년 조작을 뒤집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헬기가 울릉도에 착륙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독도를 돌아봤습니다. 햇살이 바다 위로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 빛 속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알렉스. 네가 진실을 지켰구나.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예, 할아버지. 저는 진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이제 영원히 기억될 겁니다.